안녕하세요. 동서대학교 바이오헬스융합대학의 김정숙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구의 기후변화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대한민국 기상청 기후변화 과학의 이해와 대응이라는 홍보 자료를 발췌한 것이고요. 작년 내용에서 업그레이드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이렇게 5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요. 시간에 따라서 제가 녹음을 해보고 시간에 따라서 조금 변동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기후변화의 이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의 정의가 무엇인지, 그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에 대해 정의하기 전에 기상과 기후가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짧은 시간 시시각각 변하는 날씨 현상을 우리는 기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매일매일의 날씨를 말하고 있고요. 바람이 분다, 눈, 비, 구름, 서리 이런 것들이 기상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오랜 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평균적인 날씨 패턴은 우리가 기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30년 이상 특정 지역의 날씨의 평균이라든지 봄에 꽃이 피는 시기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후에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기상이 매일 내가 오늘 어떤 옷을 입고 출근을 할지 하는 것이 결정하는 것이 기상이라면 어떤 곡물을 언제 심고 수확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은 기후와 관련이 있는 부분입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기후는 긴 시간 동안의 기상현상의 평균 상태를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후는 자연적으로 조금씩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고요. 하지만 그 변동성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기후변화가 긴 시간 동안의 평균 상태를 이제 유지해 오던 기상현상이라면 사실은 기후변화라고 하는 것은 인위적이고 자연적인 어떤 요인에 의해서 기후의 변동성의 범위가 벗어나는 것을 기후변화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기후 시스템의 구성 및 상호작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후 시스템은 굉장히 다양한 요소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기, 물, 해양, 지표면 이런 다양한 원인들에 의해서 이제 변화가 이루어지는데요. 이런 것들이 일정한 변동성 속에서 구성 요소와 원인들 간에 상호작용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 상호작용 결과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평균적인 자연적 기후를 형성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만약에 이 상호작용에 문제가 생긴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뉴스에서 보고 있는 심각한 기후변화 현상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기후변화의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변화는 지금 보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발생합니다. 기후변화는 크게 자연적 요인과 인위적 요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화산 폭발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자연적 요인이 될 것이고요. 인위적 요인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화석 연료가 연소되면서 여러 가지 기체들이 대기 중으로 가는 그런 것들이 인위적 요인의 대표적인 거로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서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 메탄 이런 온실가스의 양이 많아지게 되면 실제 적외선이 온실가스를 흡수를 해서 온실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인위적인 요인과 자연적 요인이 더해져서 기후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기후변화 현황과 감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세계 이상기후 발생 분포도를 지금 보고 계십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태풍, 가뭄, 홍수, 폭염, 폭우, 전 세계 곳곳에서 기상재해로 막대한 인명피해, 재산피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올해만 해도 여러분들 TV에서 세계 곳곳에서 비가 오는 곳, 그 다음에 비가 오지 않는 곳, 등등 폭염, 또 유럽의 폭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 있었을 겁니다. 기후변화에 있어서도 한반도는 예외는 아닙니다. 2022년 작년에 이상기후 기록을 살펴보면
8월 달에 열대야 때문에 각 방송이라든지 신문상에 열대야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왔어요. 그러다가 9월 달에 태풍 흰남노가 오면서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지하주차장에서 굉장히 인명피해가 많이 났었죠. 올해의 이상기후는 우선 비가 많이 온 것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2023년 7월 13일부터 18일 자정까지 누적 강수량을 지금 나타낸 것이고요. 여기 지금 색깔로 붉은색이 나타낸 것들이 누적 강수량이 약 300에서 700, 800까지입니다. 온 나라가 거의 예외 없이 이 한반도에 비가 퍼부었다라는 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고요. 실제 누적 강수량 데이터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온 강수량을 7월 13일 0시부터 7월 19일 0시까지의 누적 강수량을 나타낸 데이터고요. 제주의 삼각봉에 848mm가 비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백록담부터 시작해서요, 500 넘는 곳들도 이렇게 많고요. 충북의 청주가 또 500 이렇게 넘고요. 대전에 청량 있는 쪽이 600이 넘는 데이터들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약 한 25일 동안 온 비가 약 1000mm입니다. 한반도의 강수량이 1200mm라면 거의 20일 사이에 거의 1년 내릴 비가 거의 퍼부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실제 6월부터 7월, 8월까지의 비가 와서 사망한 사망자 숫자가요, 47명이고요. 실종자도 4명이나 됩니다. 엄청나게 큰 인명피해도 주어졌고요. 그 다음에 한반도에 비가 이렇게 많이 온 게 BBC, CNN, 뉴욕타임즈, 로이터 통신, 블룸버그 통신 등 해외 외신들도 한반도 폭우에 대해서, 아시아의 기후변화 심각성에 대해서 많이 일제히 보도를 하고 언급을 한 그런 어떤 비가 많이 왔던 올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올해 비 피해는 유튜브를 통해서 아니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접했을 겁니다. 한 지역에서만 폭우가 내린 것이 아니고 한반도 전체에 폭우가 내렸고요. 지하차도에 갇혀서 여러 가지 인명피해도 났었고요. 여튼 지금 보시는 것은 그 경북 충청도에 피해가 속출했고, 여러 가지 영상으로 본 피해 상황에 대해서 보도 자료 나왔던 부분입니다. 이미 기후변화 문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최고의 화두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지도자들이 당면하고 해결해야 할 최고의 문제로 인식을 하고 있지요. 기후변화로 인해서 이제 자연재해가 많이 발생을 하면 물 부족 현상이라든지 자원 고갈의 위기를 앞당길 수가 있고요. 또한 기후변화로 인해서 환경의 변화가 생긴다면 전 세계 에너지 소비량이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환경, 에너지, 자원 이런 모든 부분에서 문제를 갖다가 유기하고 있기 때문에 지구 전체의 생태계, 산업, 경제에 영향을 줄 수뿐이 없고요. 결국 이것은 인류의 생활 양식 전반에 변화를 가지고 올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과학자들이 21세기 말까지 기후변화로 인한 지구온난화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기후변화를 좀 더 과학적으로 이해하고 대응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서 인류의 생존과 직결된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관한 올바른 이해는 인류 생존뿐만이 아니라 정치, 사회, 경제, 문화 각 분야에 있어서 문제로 직결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후변화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가 행하고 있는 이것들이 어쩌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우리의 행동 방식들이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어떤 나라의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요. 우리에게도 더욱더 기후변화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기후변화는 굉장히 서서히 진행이 되고요. 단기간에 회복되기 힘든 현상들입니다. 하나의 예를 가지고 왔습니다. 북극 빙하 면적이 감소되는 부분인데요. 1988년하고요. 2016년도를 비교를 했습니다. 해빙 면적이 이제 이렇게 감소를 했지요. 그래서 북극 그 만년빙이 현재 10년간 2.7%씩 매년 10년에 감소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추세대로 간다면 2060년에는 이 빙하가 소멸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얼음이 녹으면 해수면의 고도가 상승하게 되죠. 이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상에 굉장히 큰 문제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한반도의 기후변화 현황을 나타낸 그림인데요. 위쪽 그 그래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 지금 막대 그래프 파란 걸로 나타나 있는 이 막대 그래프는 전 지구의 연평균 기온을 나타내고 있고요. 여기 초록색으로 실선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한반도 평균 기온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어요. 이 그림을 이제 지금 살펴보시면 한반도 지역의 평균 기온 상승하는 그 속도가 이 지금 초록색을 한번 보십시오. 초록색 이렇게 이 속도가 실제 지구 평균 기온의 속도보다 훨씬 빠르다는 것을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래쪽 그림을 보시면 한반도 6개 도시에 한반도 6개 도시의 연 강수량을 이제 지금 살펴본 건데요. 10년 평균 연 강수량이 21.7mm의 비율로 이렇게 증가되고 있는 경향을 여러분들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한반도에서 더욱 뚜렷한 기후변화를 나타내고 있고요. 한반도 지역에서의 기후변화의 진행 속도가 전 지구 평균값보다 더 빠르다는 것을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림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역별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부산 중심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그림은 대구, 경상북도, 부산, 경상남도의 1973년도부터 2010년까지의 도시별 기온 분포를 나타낸 겁니다. 붉은색 실선을 나타낸 것은 여기 지금 이렇게요. 붉은색 실선을 나타낸 것은 7년 동안의 평균은 값이고요. 이 분홍색 막대 그래프는 10년 기간별 평균한 값들을 나타낸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모두가 지속적으로 기온이 상승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중에 가장 상승폭이 큰 걸로 따지면 대구가 그 상승폭이 가장 조금 다른 지역보다는 더 크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래쪽에 있는 건 연평균 강수량 변화를 나타낸 겁니다. 대구, 경북, 부산, 경남 모두 연 강수량이 증가 추세에 있고요. 그 중에서 그 증가 추세가 부산 경남 지역이 조금 변동폭이 조금 더 큰 것으로 그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지역 기후변화 사례를 세 가지를 가지고 왔는데요. 첫 번째가 해운대 백사장이 60년 동안 30% 정도 그 면적이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감소된 이유는 첫 번째로 지구온난화와 해수면이 상승을 했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해변 지역 개발로 인해서 모래가 유입되는 것을 차단을 해서 백사장이 감소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공구조물, 방파제 같은 것들을 건설을 하면서 해수 흐름의 변화가 생김으로써 궁극적으로 백사장이 감소되는 어떤 사례들을 살펴볼 수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사과의 주산지가 이동을 했다는 거예요. 원래 사과가 이제 생육기 평균 기온이 보통 15도에서 18도씩 뭐 정도가 되고 연평균 그 사과를 재배할 수 있는 적지 기온이 8도시에서 11도시 여러 가지 이제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는데 여하튼 사과의 주산지가 점진적으로 북상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1975년도에는 70년도에는 이렇게 이제 대구 중심으로 사과가 재배가 되다가
1990년도에는 약간 북상하는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가 2005년도 정도 되면은 주로 거창, 장수, 무주에서 뭐 고랭지라든지 중고랭지 지역으로 산간 지역으로 재배지가 이렇게 확대되어 있던 부분들을 살펴볼 수 있다고 합니다. 온난화로 인해서 이 사과 재배지가 북상하고 있고 경남이라든지 충남의 사과 재배 면적은 계속 이렇게 감소가 되고요. 얘들이 반면에 경북 쪽으로 위도가 더 높은 지역, 그 다음에 어쩌면 경기도 강원 지역으로 재배지가 북상을 하고요. 고랭지라든지 중고랭 지역, 산간 지역으로 재배 면적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뜨거워지니까 계속 온난화로 온도가 기온이 올라가니까 점점 이제 위쪽으로 북상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또 한 가지는 이제 제일 오른쪽에 있는 그림인데요. 대구 주변 경북 지역의 산림 면적이 감소되고 있는 지금 그런 상태의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 1980년대에 비해서 2000년대에 대구 주변의 산림 면적이 크게 감소한 걸 알 수 있고요. 기후변화에 따라서 산림 생태계가 변화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재해, 병충해가 증가하고 있고요. 이게 건조 일수가 늘어날수록 산불 피해가 이렇게 급증하고 있는 원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여러 결과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에 가까운 지역부터 이러한 기후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이 사실들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다음 장부터 얘기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지구의 대기를 감시하기 위한 GAW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GAW라고 하는 것은 여기 지금 여기 GAW 있죠. G가 글로벌을 뜻하고요. A가 애트모스피어라고 대기를 우리가 대기오염, 뭐 대기 숨쉬는 대기 뭐 이렇게 얘기할 때 그걸 애트모스피어라고 하고요. W가 와치입니다. 그래서 글로벌한 대기를 와치하는 감시하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한 100개국 이상의 국가가 참여를 해서 이제 지구급 세계 그 규모에 따라서 세 개로 나누고 있습니다. 지구급, 지역급, 기업급이라고 해서 총 합해서 약 한 800여 개가 돼요. 지금 이제 아래 지도에 중국의 지구급, 그 다음에 미국의 지구급, 그 다음에 일본의 지구급 그 관측소가 있고요. 우리나라에는 안면도의 지역급 대기 감시소가 있습니다. 뭐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일본, 중국, 미국은 지구급 관측소를 보유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은 지구급은 없고요. 지역급 관측소만 보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반도 기후변화 감시망을 나타내고 있는 PPT입니다. 조금 전에 그 앞쪽에서 안면도에 이제 기후변화 감시소 우리가 지역급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울릉도에 기후변화 감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 고산에 기후변화 감시소가 있어서 나름대로 우리나라 그 한반도 기후변화 감시망을 운영을 하면서 굉장히 신뢰도가 높은 관측 자료를 생산하고 있다라고 기상청에서 이렇게 이제 자료를 내어놓고 있고요. 극지연구소 남극 세종과학기지에서도 실제 온실가스라든지 성층권 오존에 대한 부분들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공중이라든지 육상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금 그 남극의 극지라든지 그리고 해양 4개 감시망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한반도 기후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기상청에서 많이 홍보를 하고 있고요. 제가 자료를 이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아직은 우리가 지구급 일본이나 중국이나 미국에 비해서 지구급 관청소를 보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조만간 지구급 관청소를 보유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이 기후변화 감시에 대해서는 지속적이고 아주 세밀하고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 걸 파악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한반도 기후 변화 감시하는 부분은 6개 분야로 나누어서 이제 감시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1번에 보면 그 온실가스, 반응가스, 에어로졸, 대기 복사, 그리고 성층권에 있는 오존, 자외선, 강수화학 이렇게 6분야에 있어서 모든 분야에 있어서 관측 자료를 대한민국의 기상청에서는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부분에 보면 여러분 온실가스 하면 첫 번째가 뭐 이산화탄소, 그 다음에 CH4, 메탄, 뭐 아산화질소 N2O, 그 다음에 우리 냉매라든지 이런 것들에 많이 들어가는 CFC라든지 SF 이런 7종을 온실가스로서 이제 자료를 이렇게 배출해내고 있고요. 반응가스로서 일산화탄소, 우리 연탄가스 하면 이 CO를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SO2라든지 낙스라든지 오존이라든지 이런 거 4개. 그 다음에 이제 에어로졸 분야에 있어서는 에어로졸의 물리적, 광학적, 화학적 뭐 이런 특성들을 종합적으로 모두 조사를 합니다. 16종 정도 조사를 하고 있고요. 대기복사 4종, 그 다음에 상층권에 있는 오존이 어떻게 되고 자외선이 어느 정도 되는지 3종, 그리고 비가 올 때 이제 그와 관련됐던 여러 가지 항목들, 이온 성분이라든지 뭐 산성비가 내리는지, 전기 전도도가 어떻게 되는지 3종 해서 총 37개 종을 37개 항목을 우리 기상청에서 기후변화 감시하기 위해서 아주 주기적이고 규칙적으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상청에서는 한반도 온실가스 감시를 위해서 기후변화 감시망을 지속적으로 이제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 친화적인 선진 기후변화 감시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수행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사실 굉장히 많은 예산과 인력을 동원해야 되고요. 이렇게 돈이 많이 들고 인력도 많이 드는데 왜 끊임없이 이거를 감시를 해야 되느냐, 왜 그래야 되느냐를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겠죠. 이제 그 이유를 얘기를 한다면 지속적으로 이런 일들을 함으로써 기후변화가 생기는 그 원인을 우리가 진단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기후변화 원인을 진단을 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기후변화 원인을 진단을 하고요. 그래서 기후변화에 관련된 과학 정보들을 제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기후변화의 예측 기술을 고도화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어떤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많은 인력과 돈을 들여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고요. 최종적으로는 기후변화 적응이라든지 감축 계획을 수립을 하고 이것을 통해서 저탄소 녹색 성장으로 국가 경제에 기여하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지속적으로 행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기후변화가 일어나는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기후변화의 원인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요. 기후변화가 일어나는데 기여하고 있는 온실가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이산화탄소의 어떤 농도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변화의 원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원인을 이제 뭐 2가지로 굳이 나눈다면 자연적인 원인이 있을 거고요. 인위적인 원인이 있겠죠. 자연적인 원인으로 이 기후변화에 대해서 자연적인 원인으로 첫 번째 이제 얘기하는 부분이 북극 진동입니다. 북극 진동이라고 하는 것은 북극에 존재하는 찬 공기의 소용돌이가 수십일 또는 수십 년 주기로 그 강약이 되풀이하는 현상으로 대표적인 자연적인 어떤 기후변화의 원인으로 이제 손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극 진동의 소용돌이가 그 강도가 강약 이렇게 변함으로써 비정상적인 이상한 기상이 야기된다라고 그렇게 한번 설명을 할 수가 있겠고요. 다음 걸 보시면 기후변화가 생기는 또 하나의 자연적인 원인은 비전형적인 엘니뇨가 등장함으로써 기후변화가 생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엘니뇨라는 이 단어는 스페인어였고요. 뜻은 남자아이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해수면 온도가 급격하게 변화하는 것을 엘니뇨라고 하고 또 라니냐라는 것도 있습니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라니냐라는 이건 이제 이것도 스페인어인데 이건 여자아이를 뜻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형적인 이 엘니뇨는 이제 남미 페루 부근 그리고 적도 해역의 수온이 급격하게 그 해수면의 온도가 높아지는 것을 이제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따뜻해진 바다는 대기 중에 굉장히 많은 수증기를 공급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바람이나 기류의 흐름에 따라서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기상 변화를 일으킨다는 얘기예요. 반면에 비전형적인 이런 이제 엘니뇨는 그러니까 아까 전형적인 엘니뇨는 남미 페루 부근, 뭐 적도 해역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비전형적인 엘니뇨는 동태평양보다 훨씬 서쪽 그쪽에서 수온이 높아지는 현상을 일컫는데 1990년도 이제 넘어오면서 90년도 후반부터 최근까지 이 비전형적인 엘니뇨 현상이 생겼고 이전에는 늘 전형적인 어떤 엘니뇨 현상들이 생겼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변화가 생기는 그 원인 중에 대표적인 어떤 자연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이 엘니뇨 작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기후변화의 원인을 두 가지 측면에서 어떤 자연적인 부분과 인위적인 부분으로 이제 구분을 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연적인 어떤 기후변화가 일어나는 자연적인 원인으로는 태양의 에너지가 변화가 이루어지면서 생기는 부분과 지구 공전 궤도가 변한다든지 지구 자전축의 뭐 기울기가 변한다든지 또는 자연적으로 이제 그 지구의 어떤 활동에 의해서 화산팔이라든지 지각 변동 이러한 자연적인 원인에 의해서 기후 변화가 될 수도 있고요. 내지는 이에는 반대로 온실가스라든지 에어로졸이 증가함으로써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에 따라서 기후변화가 발생하는 것 두 가지로 나누어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자연적인 원인은 우리가 조절을 할 수가 없어요. 화산을 폭발한다든가 뭐 지각 변동이 일어난다든가 지구 자전축을 바꾼다든가 물론 기술적인 부분으로 추후 뭐 조절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원하는 수준까지를 하기가 곤란합니다. 하지만 인위적인 원인에 의해서 기후변화가 생긴다면 이건 우리가 조절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언급을 할 수가 있겠고요. 다음 페이지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새로운 발명품들이 나오면서 급격하게 인위적 원인에 의해서 기후변화가 생기게 됐죠.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토마스 미즐리라고 여러분 이 이름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과학자예요. 유명한 과학자인데 기후변화 측면에서는 이제 토마스 미즐리가 발명한 이 두 가지가 기후변화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가 뭐냐면 유연 휘발유고요. 이 유연 휘발유가 개발이 되면서 자동차의 노킹 현상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노킹 현상이 노크할 때 똑똑똑 두드리는 거죠. 휘발유가 이제 이게 제대로 작동이 안 되면 자동차가 이 노크 하듯이 연료가 분사되고 피스톤처럼 이제 우리 왜 주사위 있잖아요. 주사기 이게 쫙 밀고 당기고 밀고 당기가 이렇게 자재로 돼야 되는데 이 엔진이 움직이면서 뜨끄덕뜨끄덕 노크하는 느낌처럼 그래서 그걸 노킹 현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유연 휘발유를 이 토마스 미즐리가 이제 발명을 했고요. 이걸 함으로써 노킹 현상이 현저하게 줄어들었고요. 또 한 가지는 염화불화탄소인데 이제 여러분 염화불화탄소라고 하면 이게 뭐지? 라고 하실 건데 실제로 이제 냉장고에 그 냉매로서 주로 사용돼요. 이게 사용이 됐었습니다. 지금은 새로운 이제 제품으로 대체를 하고 있는데 냉장고가 발명이 되고 이 냉매로서 염화불화탄소가 발명이 됐다는 얘기는 굉장히 뭐라고 말해야 되나 생활 그 다음에 의료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약을, 그 다음에 뭐 장기라든지 이런 의료 분야에서도 혁신적으로 기여를 했어요. 그래서 20세기 초에 이 이제 토마스 미즐리가 이 발명한 유연 휘발유와 염화불화탄소로 인해서 국가적인 영웅으로 추대를 받습니다. 근데 20세기 후반으로 넘어오면서 지구 온난화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이 사람이 발명한 이 두 가지가 지구 온난화에 있어서는 굉장히 치명적인 어떤 최악의 발명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염화불화탄소는 오존층 파괴의 주범으로 알려짐으로써 미국에서 1989년도부터 사용 금지라고 이제 금지법이 제정이 되었고요. 유연 휘발유도 우리 지금 여러분들 주유하러 가시면 거기 무연 휘발유 되어 있습니다. 유연 아닙니다. 납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1995년도부터 유연 휘발유 역시 미국에서 사용 금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납으로 인해서 이제 납이 또 인체에 굉장히 치명적인 손상을 가지고 오고 얘가 또 온난화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인위적인 어떤 이 토마스 미즐리가 발명한 이 발명품이 초기에는 굉장히 우리 삶에 도움을 줬으나 전 지구적인 문제에서는 이제 조금 치명적인 최악의 발명품으로 되는 것처럼 지금은 또 우리가 쓰고 있지만 이게 지구온난화에 영향을 미치고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지금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하지만 추후에 토마스 미즐리처럼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후변화를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온실가스 측정은 킬링 박사에 의해서 이산화탄소 농도가 관측이 되면서 이제 킬링 곡선을 우리가 알게 된 겁니다. 이 킬링 박사는 1958년도부터 실제 이제 이 사람이 77세로 2005년도에 사망을 했는데 사망하기 전까지 그 하와이에 있는 관측소에서 아주 규칙적으로 이산화 농도를 관측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에 킬링 박사가 사망하고 난 뒤에도 그 아들이 지금도 그 마우나로아라고 하는 그 정상에서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온실가스 연구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이 관측소는 사실 이제 지금 요 비크를 보면 서울은 굉장히 오염원이 많은 곳에 있지만 하와이의 이 관측소는 오염원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균질한 순수한 지구의 균질의 어떤 대기값을 얻기 위해서 순수한 지구 대기 균질값을 얻기 위해서 이 하와이에서 이제 측정됐던 이 7, 80년의 이 자료를 우리는 킬링 곡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주요 온실가스에 대해서 규칙적으로 이제 하와이에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교토의정서에서 우리가 6대 온실가스를 이제 선정을 하고요. 규제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 6가지가 뭐냐면 지금 요 PPT에서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첫 번째가 이산화탄소, CO2, 두 번째가 메탄, 그리고 세 번째가 N2O, 아산화질소, 네 번째가 수소불화탄소라고 해서 HFC, 그 다음 과불화탄소라고 해서 PFC, 그리고 육불화학이라고 해서 SF6가 있습니다. 이 6가지가 교토의정서의 규제 대상 6대 온실가스로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지구온난화 지수를 살펴보면 이산화탄소가 1인데 메탄이 21이고요. 아산화질소가 310, 그리고 이게 더 커지면 육불화학이 한 23,900입니다. 24,000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산화탄소보다 이 육불화학이 지구온난화에 미치는 그 영향도가 24,000배다라는 뜻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958년부터 하와이의 마우나로아 관측소에서 이 킬린 박사가 이제 CO2 농도를 꾸준히 측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구 온도 상승과 이 대기 중에
탄소와의 농도 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그 곡선을 우리는 킬링 곡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실제 온실가스 농도 증가가 온실 효과를 더 증가시켜서 지구온난화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을 한다는 걸 알게 됐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그린하우스 이펙트라고 해서 온실 효과가 생기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 온실 효과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온실가스가 아까 얘기했던 좀 전에 얘기했던 6가지의 이 온실가스가 지구에 들어오는 짧은 파장의 태양 복사 에너지는 지구로 통과를 시키지만 지구에서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어떤 그 에너지, 이 에너지는 파장이 길어요. 그래서 이 긴 파장의 적의 복사 에너지라고 부르는데 이 긴 파장의 적의 복사 에너지는 흡수를 해서 지구를 이렇게 덮는 담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온도가 더 상승되게 만드는 그린하우스 이펙트가 생기는 거예요. 이 그림은 온실가스와 전 지구 기온 변동성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지금 막대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 지난 150년간의 평균 기온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고요. 지금 까만색으로 이 실선으로 나타내 있는 것이 CO2 농도 변화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그림을 살펴보면 전 지구 평균 기온의 증가와 대기 중에 있는 CO2 농도와의 증가는 너무나도 유사한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온실가스의 증가는 지구온난화의 결정적인 어떤 인위적, 지금은 CO2 농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지구온난화의 결정적인 인위적 원인이다 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의 CO2 농도는 어떻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그림에서 보면 위에 이제 그래프를 보면 까만색으로 나타나 있는 것이 전 지구적인 어떤 데이터고요. 빨간 게 안면도, 그 다음에 이제 초록색으로 나타내는 것이 제주도 고산이고요. 울릉도 데이터, 독도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뭐 평균적으로 400 ppm 정도가 되고요. CO2 이산화탄소 농도가. 그리고 한국이 약 뭐 404, 407 이 정도 나타납니다. 2014년도에 이제 14년도와 2015년도 사이 증가량을 한번 보면 전 세계는 2.3이 올랐는데 우리는 2.5가 올랐어요. 우리나라는. 최근 10년간의 연평균 농도 증가량도 전 세계는 2.1인데 우리나라만 2.3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전 세계적인 어떤 증가세보다 한반도의 증가세가 우리나라의 증가세가 훨씬 더 크다, 더 크다라는 걸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이 데이터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후변화가 생겼을 때 어떠한 어떤 영향이 나타나고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기후환경 네트워크 홈페이지에서 발췌한 내용인데요. 기후가 이제 향후 어떻게 이 한반도에서 변하게 될 것인가를 보면 여름에 뭐 전염병 나오는 것들이 여름 전염병들이 봄철 발생하는 발병률이 증가를 할 것이고요. 여름 철새가 텃새화될 것이고 겨울은 점점 짧아지고 여름이 점점 길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봄에 꽃이 피는 개화 시기가 점점 빨라지는 현상들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우리나라 지도에서 각각 지역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이렇게 지금 적어 놓고 있는데요. 대나무 서식지가, 대나무가 아래쪽에서 이제 이렇게 자라던 것이 위쪽으로 서식지가 북상하고 있는 부분들도 지구 온난화하고 연결이 되어 있고요. 이전에는 벚꽃 축제가 하던 시기가 4월 말이나 5월 초였다면 지금 이제 진해 군항제가 열린다든지 이런 벚꽃이 만개하는 시기가 점점 빨라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구하고 명태하고 도루묵 이런 것들은 조금 차가운 곳에서 잘 이렇게 자라는 것인데
점점 동해 여기가 따뜻해지니까 어획량이 감소하고요. 그와는 반대로 좀 따뜻한 곳에 자라는 것들이 오징어, 자리돔 이런 것들은 어획량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앞부분에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경북에 이제 그 대구, 경북 이쪽에서 사과가 나던 그 지역이 점점 북상하고 있고 점점 고랭지로 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산림 생태계, 농업, 그 다음에 해양 생태계, 수상업이 전체적으로 기후변화에 따라서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고요. 그렇다면 이런 기후변화에 의해서 생기는 어떤 안 좋은 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어야 되느냐? 자, 그러지 말고 이 기후변화 위기를 적절하게 우리가 적응을 해서 또다시 어, 뭐 대응할 수 있는 어떤 정책들을 만들어서 기후변화를 완화시킬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기후변화의 두 얼굴이라고 해서 오른쪽에 여러분 보시면 에너지적인 측면을 보면 여름철에 이제 여름철이 점점 더 더워지고 더 길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름철 냉방 수요는 증가하지만 기후변화에 의해서 겨울은 짧아지니까 반대로 겨울철에 연료가 절감되는 그러한 장점은 또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의료적인 측면에서 조금 보면 뭐 열대성 전염병이 증가됨으로써 피해나 사망률이 증가되는 어떤 안 좋은 영향도 있고요. 농업으로 봤을 때 생산 차질로 농산물 생산이라든지 유통시장에 교란이 오지만 이모작을 할 수 있는 또 장점도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수송업 같은 경우에도 뭐 태풍이라든지 호우라든지 강설이라든지 그래서 도로에 뭐 체증이 생기고 항공기 선박 결항이 발생하지만 또 다른 북극 항로가 개설되는 또 장점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기후변화가 가지는 두 얼굴도 우리가 분명히 인지하고 이렇게 안 좋은 영향이 있다라고 해서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적응 능력을 가지고 대응하는 어떤 정책들을 만들어서 나아간다면 기후변화를 더 완화시킬 수 있는 어떤 방법적인 것들도 충분히 우리가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의 가장 효과적인 대응 방법은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후변화 대응 방법을 두 가지 측면에서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공기 중 연기가 자욱해서 고민하는 원시인이 있습니다. 이 원시인은 두 가지 측면으로 고민을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공기 중에 연기의 양을 줄이려 애쓰는 감축하는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 고민을 해볼 것이고 두 번째 연기가 자욱한 상황에서 대처하는 방안을 찾는 원시인. 그래서 어떤 두 번째 방법으로는 적응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감축하는 방법으로서는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법으로서는 화석에너지 사용을 줄인다든지 실제로 화석에너지 대신에 재생에너지를 사용한다든지 이런 형태의 감축 방안들을 제시를 할 수 있을 것이고 나름대로 적응하고자 하는 것은 자,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으니 우리가 좀 더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시설을 강화해보자. 그래서 해수면이 올라가니 연안이라든가 하천 범람 지역의 제방을 높인다든지 뭐 농사를 짓는데 아열대 과수농업으로 바꾼다든지 등의 적응하는 방법으로 대응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따라서 기후변화 대응 방법은 감축과 적응하는 방법을 두 개 적절하게 섞어서 가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은 한 나라만 이제 노력을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전 지구적으로 같이 움직여야 되는 부분이겠죠. 유엔 기구 협약 변화 협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UNFCCC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그래서 유엔 기구 변화 협약의 조직도를 지금 이렇게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기후변화협약 사무국이 있고요. 정부 간 위원회 IPCC가 있고요. 이행보조기구가 있고 과학기술 자문보조기구가 있습니다.
실제 이런 기후 변화 협약에서 이제 각 나라의 대표들이 모여서 전 지구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총회들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 세계적으로 다 같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큰 역할을 하는 것이 IPCC입니다. Intergovernmental이라고 되어 있죠.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가 IPCC고요. 1988년도 설립이 되어서 실제 이제 여러 가지 실무 그룹을 만들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제6대 IPCC 의장이 당선이 되어서 같이 움직인 적이 있고요. 이 IPCC 같은 경우에는 기후변화 대응 정책 수립을 위해서 과학적인 근거 자료를 생산해내고요. 정부를 지원한다든지 같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총 13개 분야에 있어서 이제 어떻게 전 지구적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노력을 하고 있고요. 각 파트별로 뭐 학회를 움직인다든지 이쪽 분야를 연구하는 연구진들끼리 모여서 향후 나아갈 방안을 제시를 하고 그리고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각 나라의 대표들이 모여서 전체 전 지구적인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자, IPCC에서 1990년대 이래로 한 5, 6년 간격으로 기후 변화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90년도에 1차 보고서가 나왔고요. 2013년도에 제5차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제1차 보고서에서부터 이제 지구온난화의 과학적 증거를 확인을 했고요. 인간의 어떤 영향으로 이제 결론이 나는지, 그 다음에 향후 기후변화에 대한 예측, 뭐 이런 것들도 제시를 했고요. 2013년도 제5차에서는 새로운 시나리오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지구온난화의 논란은 여지없이 명백한 부분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같이 움직여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이 그 평가 보고서 외에도 특별 스페셜 리포트라든지 뭐 테크니컬 기술적인 어떤 그 리포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별도로 발간을 해서 정보 공유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노력들을 세계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기후변화 대응을 할 때 분야별로 어떤 대응책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그 분야별로 첫 번째가 기후변화를 감시하고 예측하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적은 기초 자료를 제공을 하고요. 불확실성에 대해서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이게 어떻게 변할지를 예측을 해야 돼요. 그래서 국가 표준 시나리오를 갖다가 만들어야 되고요. 실시간 기후정보 전달 체계가 구축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국립기상연구소에서 지구 시스템 모델이라든지 기후 예측 시스템, 미래 기후 변화 전망 연구를 지속적으로 해서 정보를 갖다가 서로 공유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려면 첫 번째 분야가 기후 변화를 감시하고 예측하는 분야이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또 하나의 그 분야별로 알아본다면 기후정보를 적용하고 활용하는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겁니다. 적용하는 분야를 살펴보면 원자재를 구매한다든지 수요를 예측하고 제품 판매 전략을 수립하고 제품을 최적 사용하고 신제품 개발하고 이 모든 것에 사실은 기상기후 정보가 들어간다면 훨씬 더 좋은 어떤 결과물이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이러한 정보를 가지고 기업을 경영을 합니다. 활용 분야로 따진다면 이제 뭐 건설 분야라든지 에너지 분야라든지 광고라든지 요식업, 교통, 유통, 레저, 농업 사실 기상과 기후가 적용이 안 되는 어떤 기업 파트는 없을 거예요. 실제 움직이는 모든 제조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1차 농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후 정보는 꼭 필요한 부분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는 날씨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여기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집을 지어야 될 것인가? 라고 이 기상청에서 참 재밌는 어떤 내용이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온난화 대비해서 추천 가옥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오존층에 구멍이 뚫려서 이제 태양으로부터 유해한 자외선이 오존층에서 차단되지 않고 오존층을 뚫고 우리 집까지 내려온다면 오존에 오존층에 구멍이 나 있는 걸 대비하기 위해서 자외선을 가려줄 수 있는 뭐 차양막을 집에 만든다든지 해 수면이 상승해서 이제 뭐 물에 잠길 수 있으니까 그렇지 않도록 어떤 조치를 취한다든지 가뭄 대비해서 비가 올 때 빗물을 받아줄 수 있다든지 그다음 대기 오염이 대기가 굉장히 오염이 돼 있다면 공기를 정화할 수 있는 정화기가 집을 이렇게 만들 때 같이 붙인다든지 환경 악화에 따라서 난민이라든지 야생동물 방지하는 전기 철조망도 같이 뭐 돼 있다든지 뭐 더 나아가서 지구 탈출용 우주 여행권 좀 재밌는 내용입니다만 금고에 넣어놔야 된답니다.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 한번 보시고요. 해수면이 상승하면은 이제 집을 들어 올릴 수 있는 이런 뭐 장치라든지 그래서 기후변화 대응하는 어떤 방법적인 이런 지구온난화 대비 추천 가옥도 한번 우리가 제가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기후변화에 적응을 해야 된다는 것은 정말 필요하다. 왜 필요한가? 온실가스 배출이 현저하게 줄어들더라도 사실 최소 수십 년은 과거에 배출한 온실가스로 지구온난화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이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정책이라든지 뭐 대응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마련을 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필요성도 있지만 시급성도 있다. 기후변화로 인해서 그 영향이라든지 취약성을 평가해서 적절한 대응 대책을 마련하는데 사실은 5년에서 10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더라. 그래서 기후변화로 인해서 나쁜 영향이 나타나기 전에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사회적인 통합을 이루는 적응 대책이 정말 대책을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기후변화 적응은 이건 선택적으로 이제 해야 될 것이 아니고 필수 불가결하게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다. 라는 것을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국가의 기후변화 적응 대책을 추진할 때 너무 늦지 않게 이제 추진할 그 완화 대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겠고요. 감축과 적응을 함께 동시에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다. 또한 기후변화 심화를 촉진시키는 뭐 적응 정책을 지향하는 쪽으로 움직여야 되겠고요. 취약 지역과 취약계층의 안전과 복지를 배려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얘기를 이제 하면서 나의 실천 다짐 한마디 거시적인 거대한 변화에 미시적인 일상적 소소한 실천으로 맞서는 일 조금 불편한 일이지만 우리가 함께 오래 행복해지는 일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조금씩 시작할 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기후변화 이야기 기상청 자료를 이용을 해서 여러분에게 조금 어쩌면 스케일이 좀 크기도 했습니다만 정확하게 기후변화가 어떻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 나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좋은 자료인 것 같아서 기상청 자료를 인용을 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